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독일 책방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를 가지고 대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우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책에서 근데 이제 공매도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공매도가 나쁠 게 없다. 그러나 내가 현장에 경험해 보니 나쁘다. 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왜냐면 저도 이제 당해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비난의 화살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로 가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의 주포가 아닙니다. 얼마 없어요. 예, 한 10%, 15%밖에 못해요. 나머지 8, 90%를 외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 화살이 더 이제 향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하려면은 사모펀드들이 할 수 있거든요. 네. 롱숏 전략을. 근데 사모시장이 아시다시피 몇몇 회사들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 라임 사태죠. 예. 네네네. 그것 때문에 아주 완전히 다 사모 시장은 다 망가졌습니다. 사모시장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모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국내 기관, 국내 투자 운용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규모도 조막손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원래 같으면은 공매도라는 것이 뭐 시장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주 무식하게 공매도만 치는 데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 틀려서 이제 주가 오르면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고객분들 자산에 대해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 헤지 펀드나 이런 데들은 안정적으로 절대 수익을 올려가는 게 목표이지 한쪽 방향 배팅을 잘해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공매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페어로 매수도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의 공매도를 했으면 100억의 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샀고 하나 팔았으니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는 한국 시장만 존재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일본의 자동차는 롱을 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롱숏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자동차는 숏을 할래 해버리면 한국은 순수하게는 매도만 나오게 되는 거죠. 도요타 매수, 현대차 매도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완전히 그것이 뭐 이제 네팅하면 제로만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국경이 없어진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금융에서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숏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뭔가 시간 제약에 걸려갖고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매수를 하실 때 기관 투자자는 사실은 뭐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매수를 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안 해요. 매수 수수료 외에는 갖고 있는다고 보유세를 내진 않죠. 네, 오히려 배당이 들어오죠. 근데 공매도를 하려면은 그걸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빌릴 때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그게 이제 일할로 나가게 되는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공매도를 하자마자 빠져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월세입니다, 월세. 그거 기간으로 돈을 냅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나쁜 소문을 많이 내요. 내가 공매도를 했으니 이 종목이 당장이라도 빠졌으면 내일 당장 한가 갔으면 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비용이 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퍼뜨립니다. 뭐 종목이나 이런 걸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과거에 제가 봤을 때 정말 황당했던 사례는 어떤 게 있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게 뭐 4월 달이에요. 근데 2분기에 이 회사가 적자가 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매도를 해버리더라고요, 강하게.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에서 대응을 못하는 게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 2분기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2분기에 적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공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뭐 공장이 다 불에 타서 전소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적극 대응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해봤자 회사에서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공시 내거나 하기에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3달 내내 공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적자 난다. 근데 실적이 나왔는데 흑자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는 이야기가 분식회계겠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공매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정말로 입이 세구나. 근데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잡히냐 하면은 해외에 있는 한국물 하는 분들이 그게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그분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메신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시지만 맨날 보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투자자냐라는 거죠. 시나리오나 써가지고서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금융당국에서 거기를 이제 정말로 조사를 해가지고서 철퇴를 가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공매도라는 것이 정말로 잘 이게 건전한 역할만 남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된 소문을 낸다라거나 의도를 가지고서 소문을 낸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 갖고서 철퇴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되지 않고서는 공매도는 명확하게 순수하게 그냥 사서 내가 이제 좋을 거야 생각하는 거랑 공매도를 했을 때랑은 시간 싸움이 딱 이제 완전히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고요. 이게 극단적으로 되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까지 발생하냐면 제가 이제 20년도 6월달에 퇴사를 했거든요. 네. 20년도 3월에 코로나 터지고서 태국 공항공사라는 주식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면세점이다, 호텔이다 그런 걸 다 하는. 근데 여행이 중단이 돼버리니까는 여기는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공매도를 하려고. 이제 숏을 치려고 물량을 구하는 게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 거죠. 그렇죠. 이 회사 안 좋아질 게 뻔히 보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빌리는데 비용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은 1년 기준으로요 10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공매도에서 최대 먹을 수 있는 폭은 100%입니다. 네. 1년 뒤에 회사가 망해도요 실제로 거기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손실이 나는 거예요. 1년 들고 있다가 100% 수익을 한다고 해도. 그럼 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가져가서 내일 당장 하한가를 원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빠져줘야 되는 거고 최대한 나쁜 소식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유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까지 이게 공매도의 탐욕이란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들어갈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어를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나쁜 소문을 내는 게 제일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인하기 어렵다라든지 뭐 그런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라는 한계 이런 것들이 그들을 저는 뭐 이렇게 괴물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돈 좋아하는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죠,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사례를 적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거는 100% 이게 뭐 그랬다라고 해서 제가 그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게 JYP가 있는데 본인 얘기시잖아요. 예. 네, 본인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본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 쪽에 그 투자자가 뭐 어디 하여튼 해외 쪽에 그쪽에인데 보니까는 잘 사서 먹었어요, 롱으로. 그러고 나서는 5% 신고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정말 단기간 만에 차익 실현을 해버리더라고요. 전량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뭐 5천에서 10,000원 가니까 뭐 8만도 했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냥 뇌피셜입니다. 네. 단기간에 이렇게 5% 이상을 팔았으니 수급이 굉장히 꼬였을 것이고 여기에서 공매도를 치면은 주가도 급등을 했으니 좀 빠져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올라가는 것도 먹었는데 빠지는 것까지 먹겠다. 그러니까 양방향에 다 하시려고 다 먹겠다. 네. 했던 것 같고, 근데 이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저희는 그게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뭐 이제 그때만 해도 그쪽은 저희 경쟁자였죠. 매수의 경쟁자. 네. 근데 다 팔고 공매도를 해주니 뭐 저희 입장에선 땡큐였죠. 그때 안 그래도 돈도 많이 들어왔을 때고. 예. 네.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다 속속들이 사버리니까는 나중에 이 공매도 쇼커버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갚아야 되니까 그 주식 네. 갚아야 되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던졌는데 일부러 밀어서 때린 밀었는데, 거죠. 네.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밀으려고 했는데 따박따박 다 받아간 거야. 네. 우리 정 대표께서 다 받은 거야. 던져, 어이구 나도 물량 없었는데 고마워 받고 던져서 또 받고 이 새끼 뭐지? 이러면서 계속 그래 너 이거 한번 받아봐. 너 내가 네. 얼마나 던지는지 봐봐 하면서 던졌는데 상대가 그렇게 큰 손이 났던 걸 몰랐던 거야, 그죠? 알았으면 그렇게 무서워서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간 간을 보는 게 있는데. 네, 맞아. 이렇게 던지고 받고 이런 게 약간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얘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게 네, 느껴지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커버를 다 하셨어.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기업 가치의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전에서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왜곡을 시키는 경우들이 하여튼 많다라는 거를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실제로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금융당국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되게 중요한데 외국의 그 세력들은 공매도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엄밀히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도 이제 여기에 우리가 선진지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 챕터를 아예 잡아서 말씀을 드려놨는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선진지수를 들어가는 데에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완전히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MSCI에서 접근성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매년 하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항목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항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플러스 2개, 플러스 하나,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플러스 2개는 완전히 충족이 된 거예요. 플러스 하나는 좀 불충분한데 괜찮은 그 정도면 충족이 됐었고 마이너스를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마이너스가 6개가 있고 항목이 플러스가 2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공매도는 플러스입니다, 이게. 2 플러스를 못 받았다 뿐이지 플러스예요. 어쨌든 제한적으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은 공매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MSCI 선진지수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언젠가는 그 공매도를 완전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6월에 관찰 대상국에 등재되기 위해서 곧바로 이걸 다 풀어야지만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는 제가 볼 땐 그런 요건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투자자 안전장치를 앞서 말씀드린 뭐 그런 좀 잘못된 것들을 정부에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그 시간 동안에 하고 네. 이거를 재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프로그램하고 연계까지 해가지고 애들이 선물 옵션하고 네. 선물하고 연계해서 각 잡고 얘네가 진짜 달려들면 네. 우리가 너무 좀 진짜 약체가 되는 거죠, 저절로. 아니, 흔히들 그 업팅 룰이 있어서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뭐 다 피해서 합니다. 네. 예, 그냥 때려버리거든요 가격을. 보시면은 아마 차트를 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텐데 여기서 요거 보조지표까지 해서 여기서 꺾여 내려가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싶으면은 어김없이 때려요. 그 인위적으로 만들죠. 예. 그러니까 공매도를 빌려서 때리는 거 아니고 어떻게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가격 발견 기능이랑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현장에 있었던 이제 투자자로서 그리고 또 가치 투자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셨고 펀더멘털 중심으로 투자를 배워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 정통파로 시작해서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현 시장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 트레이딩과 스캘핑이 막 난무하는 그 속에서 참여를 하면서 있어 보시니까 느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치 투자 베이스로 전업 투자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냥 철저하게 뭐 다 무시하고 그것만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반대로 시장의 자기 강화적 흐름, 뭐 재규정 용법이라고 표현하는 소로스의 그런 흐름들, 본질 가치의 반영이 얼마 정도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또 얼마 정도는 시장의 심리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 역이든 정이든 자기 강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 시장이 뭐 저는 아주 독특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미국에도 급등락주가 막 나오고 하니까 다만 우리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고 그 워낙 빠르다 보니까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쏠림이 또 좀 심한 다른 시장에 비해 가지고서 그런 게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그 시절에 주역이 되는 주식이 매년마다 섹터나 이런 게 나오고 그게 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랠리를 펼치거나 혹은 반대도 있죠. 훨씬 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게 우리 시장의 특징인 것 같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정말 내가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도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한계가 뭐냐 하면 우리 시장의 사이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 가지고서 그런 이게 어느 방법이
방법이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투자 방법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가치 투자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방법이 가질 수 있는 그 방법 오로지 그 방법만으로 통할 수 있는 사이즈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조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 대비해서 아주 아웃퍼폼하기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떤 전략이든지 간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매매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지켜보는 눈도 생기고 그렇죠.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소위 그렇죠. 저희가 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흔히들 찾으시는 방향이 같은 방식으로 내가 해외 투자에서 성과를 내겠다든지 아니면 이 방식에서 조금 바꿔가지고서 스탁코인 늘리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는 비상장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운용사들에서는 전략들을 짜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방법들이 한국에서도 다 먹힌다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 다만 우리 증시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그 방식이 잘 작동하는 데에는 규모의 어떤 좀 제약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주식시장의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주식시장 GDP 대비라든가 GDP 구조 대비 이 주식시장 사이즈가 크다 작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에서는 훨씬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하게 봐도 우리가 흔히 비교를 하는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 대비로 해서 금융자산에 배분된 비율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른 나라들은 보시게 되면 다들 우리보다 뭐 PER이 됐든 PBR이 됐든 훨씬 높아요. 네. 그렇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들의 GDP 대비해가지고서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보다 크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우리는 뭔가 요소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못 되었다라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주주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는 주주 가치를 우리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네. 법상으로 주주의 지위를 우리는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법이 안 되어 있다. 네. 개정이 필요하다. 이거 또 하나는 그럼 뭐 법으로 안 돼 있다면 기업들이라도 알아서 잘해주면 좋을 텐데 기업들이 알아서 뭐 배당을 많이 늘려주지도 않고 자사주도 소각을 해야지 사가지고 슥 갖고 있다가 뭐 지배구조 변화에 갑자기 써가지고서 오히려 주주 가치를 훼손해버리고 네. 그런 일들이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 이렇게 좀 아직은 갈 길이 멀지 않느냐. 그래서 더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당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배당 3% 이상이 40%랍니다 이제. 그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배당을 과거보다 어쨌든 조금씩 더 그것도 있는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배당이 예. 너무 올라간 거예요. 예, 주가가 빠져가지고서 예, 저희가 네. 그렇죠. 은행주가 네. 대표적이죠. 은행주 예. 배당이 이제는 웬만하면 5, 6%가 다 넘는데 네. 주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안 된다, 안 바뀐다.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지주 회사는 주가가 오르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보루 같은 회사다. 왜냐면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를 60% 이제 기업체 사장님은 개인하고 다르게 50%가 아니고 한 60% 이것저것 다 붙여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가가 올라서 그 많은 세금을 내는 거가 정당화 될 수 있겠느냐. 세금도 좀 낮춰줘야 되긴 하겠고,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쉽지 않을 테니, 이거 뭐 지주사는 뭐 누구는 좋게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안 될 거라고 본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싫으시면 자기 돈으로 다 사서 상장 폐지하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대주주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투자자한테 하시는 네, 말씀이 네. 아니고. 예. 네네네. 아니 그 상장을 하고 할 때는 자금 조달하고 좋았잖아요. 맞아요. 싸게 잘 썼고 성장하는데 그 돈을 요긴하게 썼으면서 네. 나누는 건 싫다라는 거는 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심정이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심플하거든요. 그럴 거면 상장 안 시키고 비상장에서 알아서 하셨으면은 그 불만을 왜 가지시냐. 그냥 아시면 되지. 네네네. 근데 상장해가지고서 뭐 좋은 거는 다 누리다가 그 뒤에는 이젠 다 싫어요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당연히 이거는 뭔가 이 헤게모니의 다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니까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스스로 기업들이 주주한테 잘 대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행동주의 펀드 같은 데에서 쿡쿡 찔러 가지고서 네.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바꿀 수가 없어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미 행동주의가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변화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지사 그렇다라고 하면 법까지 바꿔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서 금융시장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를 대표적으로 봤던 게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아, 일본이 순환 출자의 왕국이었죠, 또. 네네. 네.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다 뭐 해가지고서 은행들이 서로 간에 기업도 보유하고 있고 뭐 상호 보유하고 있고. 주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주총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서로 그냥 뭐 연합장이랑 그 다음에 뭐 캘린더 해가지고서 인사하고 가면 다 찬성돼 있고 그게 일본 증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네, 네. 그러다가 거기가 이제 바뀌었죠. 아베노믹스 한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주주가치 증대해라라고 하면서 쭉 바뀌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왜 청산가치 이하에서 거래되는지를 소명하라라는 것까지도 갔거든요. 일본은.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네. 사실 글로벌해진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네. 가잖아요. 그거 자체는 그 나라는 지금 정책의 변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네, 있느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일본 그래서 애들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럼 그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국가 경쟁력이나 그런 거를 훼손시키는 방식이라면 사실 그러면은 저렇게까지 이것저것 다 재보고 하는 일본에서 그걸 하겠냐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근데 엄밀히 보면은 일본에서는 QQE라는 걸 하면서 일본의 공적 자금이나 이런 데들이 일본 주식을 많이 보유하게 되었고 네. 일본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일본 주식시장이 잘 되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니 계속 더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 맨날 그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수익률 개선 방안으로 뭐 포트폴리오 당연히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주식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네.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뭐 이런 점에서 디스카운트고라고 해봤자 본인이 제일 큰 손인데 우리는 디스카운트야. 어떻게 보면은 그 창업주 일가들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최대 주주거든요.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고 있고 주인인데 예를 들어 뭐 식당을 동업하고 있는데 여기는 맛이 없어. 근데 계속 맛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좀 우리도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아니 근데 우리가 네. 그렇게 돼야 사실 우리도 기업가 정신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들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사회 활력이 되면서 우리가 뭐 사실 그 길을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소의 방법들은 집단체인 기업들이 잘 되면 그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이 이해관계라는 것 자체가 아니 일반 주주들만 잘 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주가가 오르고 일반 주주가 잘 되는 것이 대주주에게는 그렇게 마음 불편한 일이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의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 지분율 가지고 있는 만큼의 자기 회사인 거지. 그렇죠. 네, 그거를 지배력을 100%다라고 이미 상장자에서는 동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셔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네. 뭐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냥 100% 내사라고 싶으면 상장 안 시키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간단한 방법이 네, 있어요. 네, 네. 아니면 자기 돈으로 다 사서 상장 폐지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네. 없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광도 내고 돈도 받고 싶은 거지. 네, 그리고 네. 그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돈이 빠져나가고 사회에서 빠져나간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뭐 가령 어떤 회사가 도저히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영업으로요. 그러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더 과격하게 써가지고서라도 이제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ROE라는 걸 아시잖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따졌을 때 이익이 계속 늘어나면 주주 환원 정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성적을 네. 너무 잘 보여주고 있으면. 그렇죠. 근데 성장이 만약 완전히 멈췄다. 그러면은 내가 좋은 그 자본 수익률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가지고서 ROE를 올리는 거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이 되게 나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정된 자원에서의 자본이 점점 더 효율적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자금이 또 투자자에게 갔겠죠. 그럼 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자본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곳으로 또 투자가 갈 거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본 수익률이 낮은 곳에는 효율을 높이라라고 해가지고서 들어가가지고서는 행동주의를 하면서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또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막 쿡쿡 찌를 거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을 굉장히 올려서 우리는 사실 이제는 인구 구조나 이런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저성장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애들을 다시 과거처럼 100만에 나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본 효율을 극단적으로 올려 가지고서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너무 거친 전망을 요청하는 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거버넌스가 뭐 다른 나라 평균 수준 이상으로 해소가 된다면 주가가 완전히 점프하겠죠. 그 작년도 4분기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가 그때 이제 우리 시장을 매수해야 된다 의견을 올리면서 거기 나온 얘기가 MSCI 선진지수 한국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러면은 기대되는 효과가 일단 외국인 자금이 선진지수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조금 올라갈 거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한국 증시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다란 선진지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국이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한국이 받는 평가가 저평가가 아니라 그네들 평균만큼 올라갈 거다. 거기에서 주식이 30%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보고서에 써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구조개혁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일단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생각합니다. 1000포인트 가까이는 그냥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뭐 30% 그 예, 정도 예. 되겠죠. 네. 자 이제 끝으로 이 책을 처음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한 권을 쓰고 나면 이제 다작가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호 작가님은 그럴 기미가 농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후한데 어떠십니까? 혹시 다음 네. 차기작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네. 만약에 다음에 뭔가 책을 쓰면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다는 뭐 그런 네. 게 있는 건 있으실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것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거 봐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내서 네, 힘을 내 가지고서 네, 뭐 열심히 써야 되지 않을까 어떤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당장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게 어쨌든 역사랑 좀 연관을 시킨 거니까는 다만 이거는 이 코로나 시기가 중심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별 사건들을 좀 중심으로 놓고 뭐 가령 예를 들어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등등등등 뭐 이런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키워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재밌게 보면서도 투자에 좀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것도 하나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분야는 사실 회계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전 회계로 이거 하고 주식시장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거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바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바로 회계책은 바로 저희 채널 나오셔야 돼요. 네. 오늘 이제 그 유튜브 대표에서 작가로 변신하신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 저자 정광호 작가님과 함께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또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 등등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요? 아니요, 뭐 다 말씀 잘 드린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정광호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